영국 명문대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유명한 영국 건축가 한국에서 열린 국제건축 박람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녀는 이곳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온도는 한국이 원조가 아닙니다. 서현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 중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중국의 전통 기술이 한국으로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타난 한 한국 학생이 또박또박 반론하기 시작했고 이내 이 중국인은 박람회장에서 꿀먹은 벙허리라도 된 듯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학을 전공한 영국 여성은 한국 온도 시스템을 자신의 건축물에 도입하려 했고 그녀에게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결국 수천만 달러를 손해보게 될 것이라며 엄포까지 놓고 있는데요. 그녀의 놀라웠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영국에서 나름 유명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델핀 콜린스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이로 인해 각종 건축상들을 휩쓸기도 했었죠. 따뜻한 집은 따뜻한 삶을 만든다라는 말을 전파하며 이것이 곧 저희 사명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죠. 유럽 전역에 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지속 가능한 건축과 주거 혁신에 대한 강의를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집은 무엇일까? 어떤 공간이 진정한 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렇게 고민만 깊어가던 어느 날 비즈니스 파트너의 제안으로 한국 출장길에 오르게 될 일이 있었어요. 물론 영국인인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꽤나 신비한 나라 중 하나였죠. K-팝이나 오징어 게임과 같은 미디어들로 접한 이미지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땅을 밟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딱히 자세히 알아본 적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반. 근데 뭐 별거 있겠나 싶은 마음이 반 정도였어요. 떠날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번 출장의 목적은 서울에 있는 스마트 주거단지를 둘러보는 것이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건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건축 디자인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건 그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무언가였어요. 서울의 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객실로 들어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이 제 인생을 뒤흔들 장소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죠. 방은 평범해 보였어요. 부드러워 보이는 침대, 근사한 욕조. 그래, 멋진 호텔이군. 그냥 그 정도만 생각했죠. 그런데 문득 아시아권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는 게 떠올랐고 지금 이 상황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건축 기술들을 모두 보기도 전에 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되었거든요. 또한 제 인생을 변화시킨 순간이기도 했죠. 호텔룸에서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발바닥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그 따뜻함.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바닥이 저를 감싸 안는 느낌이랄까요? 히터도 없는데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지? 어리둥절한 채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호기심의 방안을 둘러보며 히터나 라디에이터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방 전체가 마치 태양빛 아래에 있기라도 하듯, 아니 태양빛 위에 깔린 양탄자라도 된 듯 포근하게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고 말았답니다. 침대가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 중독적인 바닥 위에 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라면 차가운 바닥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바닥의 따뜻함이 등을 타고 온몸에 퍼지며
긴장이 새우르륵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아, 너무 좋다 소리가 절로 나왔죠. 도대체 뭐하러 침대가 있는 건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저는 다음날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바닥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건가요? 그러자 직원은 이 질문이 익숙한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거 바닥에 온돌이 깔려 있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라고요. 온돌이라는 단어는 제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아,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니 도대체 이런 시스템을 언제 만들어서 언제부터 사용해 왔던 건지 궁금해졌죠. 저는 업무를 나가기 전 호텔 로비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온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온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마자 수많은 기사와 논문, 그리고 역사적인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죠. 온돌은 한마디로 바닥을 데워 실내를 따뜻하게 만드는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설명을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을 짓게 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온돌의 핵심은 바로 구들이라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구들은 한국 전통 가옥의 바닥 밑에 만들어진 구조인데 불을 피워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따라 열이 바닥 전체로 전달되는 방식이었어요. 쉽게 말해 불을 피워 발생한 열기가 돌을 트고 그 돌이 천천히 바닥으로 열을 전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열이 단순히 뜨겁게 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일정하게 전달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연기가 통과하는 구들장이 마치 미로처럼 설계되어 있었고 그 위에 두꺼운 돌과 흙이 깔려 있는 걸 보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원시적인 구조가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믿기 어려웠지만 한국은 수백 년 아니 천년 넘게 이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는 것도 신기했죠. 더 놀라운 건 온돌이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바닥 전체가 열을 머금고 그 온기가 천천히 실내 공기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적용되었다는 게 제일 놀라웠어요. 제가 있던 호텔 방이 그랬던 것처럼요. 히터처럼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거나 공기가 건조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실내가 은은하게 따뜻했고 피부는 뽀송뽀송한 상태로 유지됐죠.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있었다니. 한국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한 찬바람을 몰아치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었고, 심지어 조금 알아보니 바닥 온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기장판, 전기담요, 그리고 최신 보일러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를 응용해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추운 겨울 얼어 죽는 경우도 빈번한 유럽과는 다르게 한국은 늘 추운 한패도 실내 공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던 겁니다. 전 세계 함 4개 국가들 중에 오직 한국만이 이런 바닥 온도를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였죠. 저는 한국의 첨단화된 건축 기술과 한옥이라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온도를 전통 문화재로 등록될 만큼 한국이 최초의 종주국이라는 사실은 확실했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어요. 한국의 건축기술 박람회를 찾았다가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였죠. 그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의 건축기술들을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제가 놀란 지점은 한 중국 기업의 부스에서였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던 중국인이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군요. 이 온도 기술은 우리 중국 내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중국의 전통 난방 기술입니다.
한국이 원조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제가 분명 한국의 건축 역사를 배우며 이 온도를 기술은 한국의 고구려 역사에서부터 기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니 당황했었죠. 온도는 고구려에서 기원된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인 서한시대에도 온도를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서한시대에서 고구려로 전파되었기에 온도는 한국의 전통 방식이 아닌 우리 중국의 전통 방식입니다. 그때였죠. 그 중국인의 말을 듣고 있던 한 한국인 학생이 나타나 한 소리 하기 시작했었죠. 듣자 하니 못 듣겠네요. 중국인 아저씨? 온도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이 맞아요. 중국 거라니 이것도 우기는 건가요? 그러더니 그 학생은 저에게 절대 저 중국인 아저씨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며 온도는 한국이 종주국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 그 한국인 학생은 정말 똑부러지게 팩트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는 한국의 전통 양식이 맞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중국이 자꾸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서한시대. 서한은 전환이라고도 불리며 기원전 이보 2년부터 기원 후 8년을 말해요. 서한시대의 온돌이라는 건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북성의 동흑산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붙어 있는데 이때부터 중국인들은 온돌을 자신들의 전통 기술이라고 우기 시작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주장이 나오던 시기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맞물린다는 거죠. 이 주장이 옳다고 믿어야 한다면 2007년 알래스카 아낙스 섬에서 3000년 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온돌을 발견되었죠. 중국인들 말대로는 알래스카가 원조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몽골과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되고 있는 기원전 3세기경 옥저라는 온도의 형태는 또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알래스카가 아니고 몽골이나 러시아가 되어야 할까요? 중국은 껄뜩하면 한국의 문화, 한국의 기술, 한국의 전통을 자신들의 나라가 원조라며 우기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온도를 방식을 현 시점에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는 오직 한국이고 이 한국의 전통 온도를 기술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제발 그만 좀 우기세요. 한국인 학생의 놀라운 발언에 중국인은 입을 다물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까지 쳐주더군요. 이후 한국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무조건 이 한국의 전통 양식을 우리 영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주택단지에 접목해보기로 했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저의 이러한 도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델핀, 이건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닐까요? 제 수석 엔지니어인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항상 냉철한 판단력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던 사람이었죠. 여긴 유럽이잖아요. 특히 보수적인 영국이고요. 이게 과연 통할까요? 투자자들이 이걸 이해할까요? 그 말에 저는 힘차게 대답했어요. 마크, 사람들은 와이파이나 스마트 홈 시스템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것 없이는 못 살잖아. 한국의 온도를 그럴 거야.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 난 확신해. 제 말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솔직히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속으로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온도 전문 엔지니어 팀과 협업하기 위해 밤낮없이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반복했죠. 하지만 물론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리는 없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술적 한계였어요. 유럽의 주거 구조는 한국의 전통적인 온도 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기존 다져놓았던 바닥을 수정하는 개념을 넘어 아예 다 뜯어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했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럼에도 저는 극복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 투자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들었고 소리쳤죠. 이봐요. 델핀 대표. 지금 당신이 하려는 한국의 온도링아 뭔가 하는 게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당신 고소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차분히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이건 평범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혁신이죠. 고객들이 직접 경험한다면 추가 발생 비용은 충분히 만회될 거예요. 절 믿어보세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시간은 지나고 결국 첫 번째 온도를 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주택 문을 열고 보일러를 가동한 뒤 맨발로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느꼈죠. 순식간에 온몸에 퍼지는 그 온기를 말이에요. 그래, 이 느낌이었어. 차갑던 유럽 겨울의 공기 속에서 주택 안은 은은한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따뜻함, 마치 집 전체가 하나의 온열 담요로 감싸진 것처럼 말이죠. 근데 놀란 것은 저뿐이 아닌 것 같았죠. 제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델핀, 이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해요. 마크가 놀란 눈으로 바닥을 만지고 있었어요. 현장에 있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기 시작했죠. 낯선 모습이었지만 그들도 이 촉감 이 온도에 완전히 놀라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죠. 팀원들은 저마다 놀란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뭐야, 바닥만 데웠는데 집안 전체가 따뜻하잖아. 특히 평소 불평이 많던 현장 감독관 리차드는 아예 바닥에 누워버렸죠. 현장에 있던 직원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눕거나 발을 올려놓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든 직원들은 그 주택 안에 앉아 다 같이 간단한 점심을 나눴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말했어요. 전 같으면 서로 히터 앞에 앉겠다고 난리였을 텐데 지금이 한겨울이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네요. 한국의 온돌이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정말 훌륭하지? 온돌은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이 가진 지혜야. 난 이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우리 팀은 온돌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저를 반대했던 임직원들은 모두 저의 선택을 지지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투자자들과 이 주택을 사용할 영국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죠. 실제로 투자자들은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당장 자신들이 투자했던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었고 주택에 긍정적이었던 영국 현지의 고객들은 늘어난 주택 가격에 고개를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온돌이를 도입된 이 주택은 히터가 필요 없고 라디에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겨울 따뜻한 물이 콸콸 흐르는 이 주택은 입주자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영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했죠. 또한 소송을 불사한다는 투자자들을 초대해 한국 온돌이 적용된 주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뭐 따뜻하긴 하지만 손님이 오겠어? 이 가격에? 그런데 참 웃기죠. 기존 주택 가격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근소한 차이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을 뿐이죠. 그런데 의심 많은 영국인들은 아주 작은 금액에도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 투자자들은 이 점을 우려했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처럼 고객이 와서 단 한 번만 경험한다면 이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투자자들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자신들도 체험해보고 난 뒤로 너무 좋은데? 라고 느꼈었기에 헛기침을 하면서
당신 내 투자금 회수 못하게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나지막히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들은 주택을 영국인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첫 번째 고객이 저희 주택을 찾는 날이 왔었죠. 그때 정말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객이 주택에 들어서기 시작한 날, 저는 조용히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티는 내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솔직히 당연히 긴장되었죠. 과연 한국의 온도를 품고 있는 이 주택들이 우리 영국인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지, 한국의 온돌이 이곳에서도 통할지는 하늘만 아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보일러를 이미 따뜻하게 틀어놓았고 현관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안내 문구를 적어 두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입주자였던 한 가족이 주택에 들어서마자 저의 긴장은 눈 놀 듯 사라졌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신발을 벗고 바닥에 벌렁 누워버리더니 엄마에게 소리쳤거든요. 엄마, 여기 너무 따뜻해. 바닥이 안 차가워. 정말 그러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라고 써있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는 맨발로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죠. 온돌을 주택의 반응은 대성공이었고 이때부터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입주 가족이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가자마자 한국식 온도를 주택은 지역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죠. 영상 속에는 가족들이 맨발로 바닥을 밟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필요 없어요. 이 집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그 영상은 단 며칠 만에 수만 번 공유되었고 댓글창은 온통 궁금증과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뭐야? 한겨울에 맨발로 반팔 차림으로 너무 잘 지내잖아. 저기 한번 가보자. 제가 만든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호기심을 가득 안고 방문한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온도를 바닥을 밟자마자 하나같이 감탄을 쏟아냈어요. 좀 오바 같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라면서 말이에요. 아마 유럽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촉감이 너무 새롭고 좋았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온도를 주택은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주택은 예약제로만 투어가 가능했으며 신규 분양 공고가 나자마자 단 몇십 분 만에 모든 유닛이 완판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지역 현지 언론들도 이 주택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지역 신문 일면에는 한국식 온도를 도입 지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실렸고 TV 뉴스에서는 저와 온도를 주택을 다루는 특별 리포트가 방송되었어요. 물론 작은 지역 방송이지만 의미 있었죠. 뉴스 리포터가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으며 감탄을 연발하는 모습은 그대로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이후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죠.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건축가들이 저희 주택을 탐방하고 싶다며 문을 두드렸고 한국의 온도 기술을 어떻게 영국에 도입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건축했는지 어떤 자재들을 썼는지 문의하는 메일들이 매일같이 수십 통씩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단지를 개발 중인 땡땡 건축사입니다. 한국의 온도 시스템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록들을 찾아봤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재들을 사용해 제작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협업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델핀 씨, 저희는 호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온도를 방식을 적용하면 유지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저희 호텔에도 접목해보고 싶은데 협업해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였죠. 한국을 찾았다가
한국의 호텔에서 만났던 한국의 온도를 저의 건축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어요. 물론 영국의 건축 양식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한국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영국에 전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의 이런 행보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변 경쟁사들이 찌라시를 뿌린 것 같았어요. 바닥 난방은 서양식 주택 구조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시스템은 유지보수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바닥에 열이 흐르는 게 안전한가? 전기 누전이라도 일어나면 어쩔 것인지.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편견을 퍼뜨리는 내용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바닥을 드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온도를 한국에서나 가능한 전통적인 시스템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 건설업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온도를 누가 몰라서 못하나요? 그건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여기는 다릅니다. 익숙한 방식을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의견들에도 제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아주 고질적인 영국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알고 있는 온도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혁신적인 난방 기술이라는 것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던 사실이기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건축일을 시작하고 각 지역에 대해 특별 강의를 위해 갔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강의를 위해 브리스톨로 이동했던 날이었죠. 지역에 도착해 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커피숍 밖으로 승합차 한 대가 섰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를 향해 불이 나게 달려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마시던 커피를 들고 커피숍 밖으로 나갔습니다. 승합차에서는 웬 동양인들이 내렸고 승합차 문을 열더니 큰 비닐에 담긴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사정이 어려워 밥도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보였죠. 저는 동양인에게 받은 큰 비닐을 들고 가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리고 이걸 나눠준 저분들은 누구니?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헐레벌떡 골목길로 도망치듯 뛰어 들어가다군요.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승합차에서 물건을 나눠주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저기요, 아이들에게 나눠준 게 뭔가요? 딱 봐도 어려운 아이들 같은데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후 들려온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이후에는 경탄까지 했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이었고 어려운 영국인들에게 전기담요를 나눠주고 있던 겁니다. 영국의 겨울은 추워요. 아이들은 추운 겨울 제대로 된 난방도 없이 매일 매일을 보내고 있죠. 저희가 나눠주고 있는 이 전기담요가 1인용 작은 제품이지만 아이들이 추운 겨울밤을 보낼 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 동아리에서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며 나눠주고 있어요. 네, 그랬습니다. 이 한국에서 왔던 유학생들은 어려운 영국 아이들에게 한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전기담요를 나눠주고 있던 거였어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타국의 전통기술을 가져와 큰 돈을 벌어놓고도 저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요? 정말 부끄러움에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한국의 전기담요는 온 돌처럼 집안을 훈훈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담요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온몸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영국에서 내 몸 하나 따뜻하게 만들려면 어지간한 비용을 부담해 아주 성능이 좋은 히터를 구매해야 그나마 온기를 만나볼 수 있어요.
그것도 히터를 마주한 곳이나 따뜻하지 반대쪽은 찬 기운이 몸을 감싸죠. 정말 눈으로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온돌 주택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영국 아이들을 돕는 일에 기부했고, 기부하고 나니 단지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을 때의 성취감, 돈을 벌었을 때의 만족감보다 더 따뜻한 뿌듯함이 느껴지더군요. 한국을 찾았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마주한 온돌이라는 전통 양식, 그 이후에 제 상황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만약 한국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아주 고집센 영국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제 삶에 큰 가르침을 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강한 햇볕이 살을 태우는 여름이 오면 이 또한 한국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내년 여름에도 한국을 가볼 생각입니다. 저에게 너무 감사한 영감을 준 한국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이 한 중국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여동생에게 독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한국이 작고 못 사는 나라라며 무시해 왔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최근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세상이 180도 뒤집히는 느낌을 받고 제대로 주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국인 소링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중국의 중남부에 위치한 스촨성이에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스촨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해마다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역시 우리 중국은 전 세계의 중심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사실 저는 20살이 넘도록 중국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거기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국민으로 태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사는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스촨성에서 남편과 함께 만두 가게를 운영하며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늦둥이로 태어난 제 여동생은 저와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도 많고 공부도 잘했던 동생은 고향을 떠나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죠. 예쁘고 똑똑한 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동생은 졸업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결혼을 선언하며 저희 가족의 뒤통수를 쳐버렸죠. 게다가 그 상대가 중국 남자도 아닌 한국 남자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베이징 대학교의 박사 과정을 밟으러 온 한국 남자와 동생이 그만 눈이 맞아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동생이 결혼을 한 뒤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가서 살겠다지 뭐예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우리나라 중국을 두고 그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에 가서 살겠다니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중국을 버리고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는 건 정신 나간 짓이야. 한국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잖아. 거기 가면 너도 거지처럼 살아야 할걸.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들어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난하며 동생을 말렸어요.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것인지 동생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죠. 동생이 그렇게 나오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국 동생은 그 끔찍한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신세를 망치게 된 동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여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베이징 대학교까지 나온 동생이 겨우 한국이라는 가난한 후진국에서 살게 된 것이 저는 너무 분했어요. 동생은 그런 제 마음을 외면한 채 얼마 뒤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거렁배기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동생이 시달리는 악몽을 꾸며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후진국 한국은 우리 중국과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날 텐데 동생이 어떻게 지낼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은 1등 국가 중국에서만 살았던 동생이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며 결국 얼마 못 가 중국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했죠. 제가 중국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알죠. 시골에 사는 촌뜨기들이 정말이지 뭣도 모르고 떠들어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고 한국은 저 끝머리 어딘가에 있는 볼품없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게 있어 한국이란 평생 나와 엮일 일 없는 천박하고 열등한 후진국에 불과했죠. 그러던 제가 어떻게 그런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고요. 그건 바로 제게 일어난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답니다. 동생이 한국으로 떠난 뒤 2년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고민 끝에 가족 대표로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사실 동생이 한국 남자와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지는 결혼을 한 뒤 저희 가족은 동생과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여전히 가족과 나라를 등지고 후진국으로 떠난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고 계셨고 결국 저만 한국에 잠깐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며 저희 가족은 별의별 호들갑을 다 떨었어요. 먼저 부모님은 저를 병원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한국은 후진국이라 위생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각종 예방주사를 맞으며 고작 그런 작고 더러운 나라 때문에 나 같은 대국의 국민이 이게 대체 무슨 고생인가 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죠. 다음으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묵을 호텔을 예약했답니다. 들어보니 동생은 무슨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던데 저는 그런 시끄럽고 냄새나는 닭장 같은 곳에서 단 하루라도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던 날 저는 평소 착용하고 다니던 귀금속을 모조리 다 빼서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답니다. 한국에는 그 어떤 비싼 보석도 착용하고 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한국같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금부치를 보면 눈이 돌아가 당장 훔치려 들 것이고 저는 한국의 거렁뱅이들에게 제 보석을 빼앗길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자 택시기사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묻더군요. 저는 동생 때문에 한국에 가는 길이라고 답했죠. 그러자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요? 거기 옛날에 우리 중국이 지배하다시피 한 나라 아닌가요? 아니 그런 후진국에는 왜 가세요? 저는 택시기사의 말에 공감하며 제 여동생이 하필이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며 대체 중국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냐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짧은 대화를 뒤로 하고 저는 후진국에 가야 한다는 짜증반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반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
한국에서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걱정과 우려는 한국 땅을 밟는 바로 그 순간부터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고, 그날 받은 충격은 아직도 제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답니다. 우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럭셔리하고 세련된 인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한국 공항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니까 공항의 아스팔트도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서 흙밭에 비행기가 착륙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드넓은 활주로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비행기들이 끝도 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칫 혼잡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한국 공항의 직원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아름답고 깨끗한 외모였답니다. 그들은 제가 영상으로 접해왔던 꽤 죄죄한 후진국 국민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은 모두 잘 관리된 매끈한 피부와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고,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옷들을 입고 있었죠. 한국인들의 럭셔리함과 청결함에 저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물이 아깝다는 이유로 매일 같이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그 어떤 악취나 떼구정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 저는 괜히 주눅이 들려하는 제 자신을 타이르며 우선 예약해둔 호텔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너무 크고 화려했기에 시골 출신인 저로서는 쉽게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죠. 다행히 유명 관광지인 스천성에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만두 장사를 하는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순간 걱정이 되더군요. 과연 이런 후진국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들을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태까지 제가 배우고 알아온 한국은 다 쓰러져가는 판자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육 수준도 중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은 채 마침 제 옆을 지나가는 젊은 남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 택시 정류장에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남자가 너무나 유창하게 영어로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더해 그는 아주 친절하게 저를 택시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함께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며 저는 그 남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물었죠. 그러자 그 남자는 멋쩍은 듯이 웃으며 자기 정도는 한국에서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니 저는 당연히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같이 잘 사는 중국인에게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도와준 남자에 이어 한국의 택시기사도 저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택시기사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신도 영어 공부를 했다며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분했지만 결국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교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택시의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제가 소문이나 영상으로 보고 들어온 한국은 시공창과 다를 바 없는 거리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로 가득했는데, 대체 이 최첨단 도시는 어디인 것인지 꼭 머리가 정지되는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이렇게나 커다란 도시에 중심부에 있는데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중국은 상하수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통제되지 않는 노숙자들도 워낙 많아서
언제나 거리에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오물 냄새가 나곤 하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중국의 악취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인들이 찾는 대국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악취는 커녕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나고 길거리는 쓰레기 없이 아주 쾌적했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다른 이 모습들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당황한 상태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에 벼룩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말 하기 창피하지만 중국에는 아무리 고급 호텔이라고 해도 벼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한국의 친구는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가려움에 피부를 긁지 않으며 잠자리에 드는 게 대체 얼마만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벼룩 걱정 없는 숙소에서 실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샤워를 하며 저는 또 다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숙소 시설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음은 물론 샤워를 하는 것도 찝찝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수돗물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맑았고 석회질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설마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런 깨끗한 물을 이용하며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이 미칠 듯이 부러워지더군요. 게다가 화장실도 방도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이 너무 청결했어요. 무엇보다 벽지가 너무 깨끗해서 저는 제 방을 청소하러 들어온 메이드에게 혹시 이 호텔 어제 도배를 새로 한 것인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메이드가 친절하게 웃으며 도배를 한 지는 1년이 넘었다고 답하지 뭐예요. 1년이 넘은 벽지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누가 제 머리를 한 대 때리기라도 한 듯 충격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귀에서 나온 귓밥이나 침 그리고 가래 같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을 벽지에 대충 쓱 닦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벽지에는 얼룩이 남기 마련이고요. 그런 걸 늘 보며 살아온 저는 당연히 한국의 벽지가 이렇게 깨끗한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한국인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후진국 사람들이 중국보다 매너가 더 좋지? 저는 그렇게 의아해하며 동생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방금까지 제가 느꼈던 포근함과 부러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드넓은 중국에 살던 동생이 과연 서울의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만약 동생이 허름하고 좁아터진 곳에 살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설득해서 동생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잠시 후 택시가 동생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고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택시에서 내렸는데 이내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한국의 아파트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이 사는 곳이 빈곤층이 다닥다닥 모여서 사는 허름한 건물일 거라고, 그래서 강도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소음과 위생 문제가 늘 있는 사람이 살만한 곳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는 마치 왕족들이 사는 궁전처럼 크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더군요. 물론 중국에도 이런 럭셔리한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 엄청난 부자들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시민인 동생이 이런 곳에 거주하다니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아파트는 크기만 압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물들 또한 대단히 훌륭하더군요. 우선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가 곳곳에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대도 여기저기 많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동생이 촌스럽고 허름한 달동 네에서 가난에 찌들려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던 거죠. 동생이 사는 한국이 이렇게나 좋은 곳이었다니. 한국은 분명 후진국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충격을 받은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합리화시키려 했고 유치하지만 이 아파트가 외관만 대충 좋게 만든 것일 거라 우격다짐을 하며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결국 제 자존심은 박살나고 말았죠. 동생은 아파트의 37층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호텔도 아니고 대기업의 건물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던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1층에서 37층까지 이동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의 아파트 현관을 여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동생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는 정말이지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매끈한 대리석 바닥과 번쩍이는 대리석 벽,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는 최신식 럭셔리 브랜드의 전자제품들은 물론 최고급 제품으로만 채워진 화장실까지 눈 돌아가게 화려한 동생의 집을 보며 저는 동생에게 복권해라도 당첨된 것인지 물었죠. 그러자 동생이 내놓은 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언니, 이 정도 사는 걸로 한국에서는 부자라고 하면 나 욕먹어. 한국에서 이 정도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거는 그냥 기본이야. 여러분, 동생의 말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제가 알던 대로라면 한국 사람들은 냄새나고 더럽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게 마치 세상이 뒤집히는 일과도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중국과 한국은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나는 나라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니. 어쩌면 두 나라의 수준이 비등비등한 것인가. 아니, 어쩌면 한국이 더 잘 사는 최첨단 국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제 콧대를 무너져 내리게 했어요. 시무룩해진 저는 동생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나 봐. 그러자 동생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며 문화도 수준급인 훌륭한 나라라고 제 염장을 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동생의 그 말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 중국의 국민이기에 겨우 한국 같은 소국과 문화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발전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문화나 기본 매너까지 우리 중국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았을 리는 없어. 그러자 동생은 저에게 조금 더 한국에서 지내며 한국을 경험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콧방귀를 끼며 동생의 제안을 승낙했고 그날 이후 저의 본격적인 한국 탐방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겪으면 겪을수록 놀랍고도 엄청난 매력으로 저를 사로잡아 버렸답니다. 먼저 제가 느낀 한국의 매력은 바로 안전함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해가 지고 난 밤거리를 여자 혼자 걷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은 밤거리를 걸을 때 잔뜩 경계를 하고는 하죠. 저 역시 후미진 골목에서 깡패들을 만나 돈을 뜯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나게 된 밤거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밤이 되어도 길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한 길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량 배들이 선뜻 나쁜 행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밤을 지나 새벽이 되어도 아무 걱정 없이 길거리를 다닐 수 있었죠. 이렇게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는 중국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괜히 시샘이 나서 동생에게 따져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CCTV가 많아? 여기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야? 그러자 동생은 저를 불쌍한 듯 바라보며 한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은 아무리 공공기관이나 정부라고 해도 함부로 CCTV를 볼 수 없으며 CCTV 영상을 이용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가는 정말 큰 일이 난다고 했죠. 저는 동생의 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중국에서의 CCTV가 감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CCTV는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생각에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질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건 바로 화려함과 다양한 먹거리였는데요. 저는 중국의 화려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단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중국에게 뒤지지 않는 문화를 자랑하더군요. 한국은 낮도 화려하지만 밤에도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랑했는데요. 거리마다 24시간 운영되는 먹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했고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까무러치게 즐거운 것들이었답니다. 무엇보다 그런 경험들을 안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센세이션한 경험이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과연 선진국은 중국인가 한국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죠. 또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의 이방인인 저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었어요. 어딜 가나 웃는 얼굴에 한국인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럴수록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더러운 후진국이라 오해한 제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죠. 또 이렇게까지 세상과 현실에 무지했던 제 자신이 정말 실망스럽기도 했답니다. 유난히 즐거운 한국 관광을 마친 어느 날 비로소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 동생이 옳았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동생과 매제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중국이 세계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 진심으로 반성할게. 한국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나라야. 앞으로 태어날 조카와 내 소중한 동생이 살아갈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여서 정말 기뻐. 그 말을 하던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오더군요. 정부에 의해 통제된 정보 속에서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말이죠. 그러자 동생과 매제는 제 손을 잡아주며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 머리에는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중국의 지인들이 떠올랐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이 어쩌면 제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동생과 매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강대국인지 중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동생과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며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죠. 그래서 저는 급히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소지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물건만 두고 자리를 비우면 소매치기범들이 잽싸게 그 물건들을 훔쳐가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할 때면 꼭 소지품을 모두 챙겨야 했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물건들을 다 챙겨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저를 말리더군요. 한국에서는 자리에 물건을 다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된다면서 말이죠. 저는 어이없어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상식선에서는 물건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정말이라며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절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주인 없는 고가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니요. 그건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 중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충격에 빠져 있던 저는 문득 한국에 오기 전에 했던 제 행동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을 거름뱅이 취급하며 귀금속을 다 빼놓고 온 바로 그 일 말이죠.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훌륭한 국민성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천박하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중국과 판이하게 다른 한국의 이런 분위기가 부럽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생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왔어요. 동생은 당장이라도 기절할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동거리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어요. 낯선 중국인의 외침에 선뜻 누가 나서 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저와 동생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먼저 라고 할 것도 없이 저희에게 다가와 주었답니다. 완벽한 타이밍 그들은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하며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동생이 맨바닥에 눕지 않도록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저희 자매를 위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던지요. 든든한 한국인들 덕분에 저희 자매는 안정을 찾았고 잠시 후 119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얼른 구급차에 몸을 실었죠.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동생과 나는 중국인인데 과연 한국의 병원에서 받아줄까? 중국인들은 같은 한쪽이 아니면 무시하기가 일쑤인데 이런 걱정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우려와 달리 한국의 의료진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동생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동생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린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진국 국민들이라 무시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그까지 대국이 뭐라고 한국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 그제야 저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또 저는 저희에게 이루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도움을 준 한국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더불어 한국인들의 훌륭한 국민성이 부럽기도 했고요. 얼마 후 동생 부부와 예쁜 조카를 한국에 남겨두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스촨성에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멋지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개중에는 여전히 한국을 후진국이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에서 한국은 꼴찌 국가라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 한정적으로 접한 정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사람들에게 꿋꿋이 설명하고 있어요. 가끔 예전의 저처럼 한국에 대해 이상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면 예전에 편협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요즘 너무 기쁘고 즐겁답니다. 좁은 우물을 벗어나 진짜 세상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전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여태껏 후진국이라 깔보고 무시했던 한국이 제게 진실의 눈을 뜨게 해줬다니 아이러니하고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 생각을 자주 해요. 언제 특히 그러냐고요. 중국에서 길을 걸을 때 혹시 소매치기가 다가오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그렇고요. 또 공항에 내린 순간 중국 길거리 특유의 오물 냄새를 맡았을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너무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중국의 인터넷이 느리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산 사람인데 말이죠. 한국에 다녀오니 중국의 모든 것이 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껴져서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이지 한국은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가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제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 한국에 가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해요. 제가 느꼈던 기절할 만큼 놀라운 경험들을 가족들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만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다면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날을 위해 저는 지금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혹시 어떤 중국 사람들이 어색한 말투로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건다면 기쁘게 받아주시겠어요? 더불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한국에 방문할 저와 저희 가족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뵐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도 중국인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 대학 때 만났던 친구인데 한 번은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이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몰랐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인터넷으로 보면 다 알 텐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보는 인터넷 환경과는 다르다더라고요. 아마 이번 사연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이야기는 중국 스촨성에 사는 소링링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